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믿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종교 지도자가 집회 단상에서 이렇게 외쳤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 당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500명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면,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증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면, 정교분리,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돈이 차에 실려 정당으로 향했다는 증언이 있다면, 그것도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믿기 힘들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위험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대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대한민국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그때 한 종교단체와 보수정당 사이에 은밀한 커넥션이 세상에 드러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대형 집회장.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단상에 오른 이만희 신천지의 수교중 거장 막성전 총회장은 놀라운 발언을 쏟아냅니다. 내가 새누리당명을 지어줬다. 그러니 여러분은 당원으로 가입해서 이 당을 도와야 한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신천지 전직 간부 어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특정 정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니요. 하지만 이 총회장은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단순한 리브랜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뜻하고 새누리 역시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의미적 일치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와 내부 교육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 탈퇴자는 총회장님이 당명을 지어주셨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당원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 제정에 관여했을까요?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매체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캠프의 실세들이 신천지 탈퇴자들을 비밀리에 만나 회유했다는 사실이 후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면 대선을 사흘 앞둔 급박한 시점에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탈퇴자들을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만희 총회장의 발언 패턴입니다. 종교학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매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근거 없는 허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모든 발언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발언이 사실이라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까요? 답은 당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명 제정 의혹보다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천지 신도 500여 명이 조직적으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는 정황입니다. 2012년 가을 신천지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새누리당 당원증을 발급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천지 중간 간부였던 B 씨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급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죠. 제가 왜 특정 정당에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자 총회장님의 뜻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입당 과정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각 지파별로 할당량을 정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리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탈퇴자는 나중에 집으로 새누리당 당원증이 배달되어 와서 깜짝 놀랐다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당원이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녹음 파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전직 간부는 장로급 이상 500명이 일괄적으로 입당했다며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명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직적 입당이 2012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22년 전 이회창 총재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2011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 당시에도 신천지 내부에서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심각하게 봅니다. 한 전문가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며 종교 조직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당원이 늘어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대선 직전 벌어진 긴박한 회유 공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왜 대선 캠프의 최고 실세들이 급하게 움직였을까요? 그들이 막으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2년 12월 16일) 대선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 신천지 탈퇴자들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조직적 입당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새누리당 캠프에 사전에 포착됩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2월 13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호텔. 신천지 탈퇴자 5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핵심 실세들이었습니다. 서병수 선거대책본부장,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그리고 그늘 속 실세로 불리던 이영수 씨까지. 당시 대선 캠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들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탈퇴자 C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신천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동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캠프 측은 먼저 폭로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제안은 탈퇴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조사하겠다. 이만희 교주의 비위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폭로하면 선거에 큰 혼란이 온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탈퇴자들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한 탈퇴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자 이영수 씨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필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판에서 각서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기꺼이 펜을 들었을까요? 대선 승리가 그만큼 절박했던 걸까요? 아니면 폭로될 내용이 그만큼 치명적이었던 걸까요? 이영수 씨가 작성한 자필 확인서.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구현 차원의 신천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협조하겠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의 구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검토하겠다거나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탈퇴자 D씨는 그 각서를 받았을 때 안도했다며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가 자필로 써준 문서인 만큼 당선 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다고 말합니다. 서병수 본부장과 유정복 본부장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다 조사해서 바로 잡아지도록 하겠다. 신천지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들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탈퇴자들은 결국 폭로를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서 대선 전의 약속과 대선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51.6% 대 48.0%. 근소한 차이였지만 승리는 승리였습니다. 탈퇴자들은 이제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탈퇴자들이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수위 구성으로 바쁘다. 적절한 시기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한 탈퇴자는 배신감이 컸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잠시 폭로를 미룬 것인데
그들은 단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이 지나도 신천지에 대한 어떠한 수사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는 더욱 조직을 확대하며 성장했습니다.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아니, 애초에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던 걸까요? 정의 구현이라는 거창한 문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조직적 입당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혹시 그들이 감추려 한 것이 더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직적 입당보다 더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의 돈이 보수정당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전직 간부가 말합니다. 인원 동원만이 아니었어. 돈도 갔지. 차에 실어서 보냈을 거야. 차에 실어서라는 표현. 이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물리적으로 운반됐음을 시사합니다. 소액이라면 계좌 이체나 수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량의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했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전달한 사람은 3명 중 하나야.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 중 한 명이 실제로 옮겼을 거야.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 금액이었을까요? 녹취록에서는 정확한 액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탈퇴자는 신천지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신천지의 재정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도들로부터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습니다. 2012년 당시 신천지 신도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1인당 월 평균 10만 원씩만 헌금한다고 가정해도 월 100억 원, 연간 1,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입니다. 물론 이 자금의 대부분은 조직 운영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면 그것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간 1,200억 원의 헌금 중 단 1%만 정치권으로 흘러가도 12억 원입니다. 5%라면? 10%라면? 그리고 이것이 20년간 지속됐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나오는 숫자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신천지와 보수정당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관계는 무려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시절. 녹취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2년 전 이회창 대표 때부터 시작됐어.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거야. 1997년 또는 2002년 대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신천지는 보수정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는 보수정당을 선택했을까요? 종교사회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보수정당이 종교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천지 같은 이단 논란 종교단체에게는 정치권의 보호막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오랫동안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도 미혹 논란, 위장 포교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의 연결은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당시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한 탈퇴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신도 동원과 자금 지원이 있었다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1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 당시입니다. 녹취록에서 한 전직 간부가 말합니다. 홍준표 대표 선출 때도 우리가 움직였어. 동원령이 떨어졌거든. 그때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당시의 지원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거래. 여러 대선 후보들, 수백억 원대의 자금, 수천 명의 조직 동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정치사는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당시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12년 대선 당시 이러한 의혹들이 일부 언론과 팟캐스트를 통해 제기되자 박근혜 캠프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지어낸 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부인입니다. 단순히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니까요. 캠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당시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많은 언론들이 이 의혹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도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말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면 왜 캠프의 핵심 실세들이 신천지 탈퇴자들을 비밀리에 만났을까요? 왜 자필 각서까지 써가며 폭로를 막으려 했을까요?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면 부인하면서 뒤에서는 급하게 불을 끄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부인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지. 일면식도 없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각서를 쓰는 상황. 이 기묘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와 보수정당 사이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만희 총회장이 정말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었을까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강력히 부인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500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것이 사실일까요? 녹취록과 증언들은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신천지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까요? 차에 실어서 보냈다는 증언이 있지만 물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 대선 캠프 실세들이 작성한 각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이 모든 진실 규명을 맡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수사나 국회 차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묻어두는 것이 나은 걸까요? 탈퇴자들은 여전히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추악한 거래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듭니다. 신도들의 자유로운 신앙과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하며 유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는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서 신천지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떠올렸습니다. 2012년의 그 의혹들을. 만약 그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신천지의 문제점들이 더 일찍 드러났을지도 모른다고.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감춘 대가는 결국 더 큰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감춰진 진실이 2020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12년 대선을 둘러싼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유착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당명 제정 의혹, 조직적 입당, 자금 지원, 그리고 대선 캠프의 입막음 공작까지. 많은 증언과 정황이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2012년 대선은 정말 공정했는가? 종교와 정치의 결탁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앤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